자, 11월 28일 지코노미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라이브가 아니라 녹화로 진행하는데 제가 출장 중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려요. 연말도 오니까 내년에 바뀌는 것들 저랑 같이 하나하나 정리해 보시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시죠. 자, 우리 형님들 바쁘시니까 선 요약부터 하겠습니다. 핵심만 보고 가시라고 하는 거예요. 자세한 건 뒤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고요. 일단 여기서 제가 요약해드린 사항들이 모두 법 개정이 완료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의해 주시고요. 첫 번째, 세제에서는 상속증여세, 상증세가 바뀝니다. 세율 구간이 달라지고 상속 같은 경우에는 자녀공제가 기존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라가죠. 1인당.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단기 임대가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옛날 4년짜리가 6년짜리로 바뀌고 여전히 아파트는 배제, 아파트는 빠져요. 금융 쪽에선 스트레스 DSR이 3단계 시행이 접어집니다. 일단은 모든 대출이 DSR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금리 같은 경우도 그동안은 절반만 적용해왔는데 이제 100% 모두 적용하게 됐습니다. 증액 없는 재약정 이런 것도 스트레스 DSR에 해당되는 대출로 이제 판단이 됩니다.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 목표를 폐기하기로 했는데 문제는 아직 법을 못 고쳤다는 점입니다. 근데 공시가격은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25년 같은 경우에는 현실화율 목표는 반영하지 않고 시세가 변동된 것만 반영하는 식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뒷장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청약제도도 개편이 많습니다. 일단은 전에 발표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지만 다 개편됐던 건 아니었어요. 우선 출산가구 같은 경우에는 특공에서 재당첨이 가능해집니다. 원래 특공은 평생 한 번만 가능하죠. 근데 아이를 낳으면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신혼특공에 청약할 때 나의 결혼 전 청약 당첨 이력들을 배제하고 신혼특공 비율을 확대하고 무주택 판단 시점 같은 경우에는 공고하는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로 이제 바뀝니다. 이런 것들인데 그 청약 같은 경우에는 법이 아니라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국토부에서 고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하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건축의 안전진단이 생략이 됩니다. 기존에는 안전진단이 재건축 사업의 스타트였죠. 근데 이제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는 걸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예외, 완전 예외는 아니고 일단 순서를 뒤로 보낼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안전진단을 예외해 주는 거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서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적인 도정법에서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식으로만 갑니다. 요거는 이미 법 개정이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내년 6월쯤부터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증여세 둘이 같은 세율을 씁니다. 굉장히 먼 이야기 같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가정에서도 돈이나 재산을 주고받을 때 당연히 다 해당되는 문제고 나중에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하면서 상속이 이루어지고 할 때 이제 겪게 되는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이 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일단 과표 구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표가 30억을 초과한 구간에 대해서 세율이 50% 적용되어 있는데 요게 이렇게 쏙 없어집니다. 그래서 10억 원을 초과하는 분부터는 40% 세율이 적용되도록 이게 일원화되고요. 당연히 누진세율이니까 구간별로 따로 세율을 따져야 되는 거긴 하지만 일단 과표가 큰 분들에게는 조금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하게 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7월에 정기세법 개정안에서 발표됐던 내용인데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진 않았고요. 하지만은 내년 중에 이뤄질 가능성은 있으니까 유심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개정을 하죠. 공제 부분을 많이 건드렸는데 그동안은 상속세가 1+2 혹은 1+3 이렇게 해서 어떤 조합으로 내가 공제를 받을까 선택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일단은 배우자 공제가 기본으로 5억이 들어가죠. 그리고 기초공제 2억 원 플러스 자녀 1인당 5천만 원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그게 좀 규모가 작다라고 하면은 일괄공제 5억 원을 받아버릴 것이냐 해가지고 1+2 혹은 1+3 둘 중에 선택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자녀 공제가 1인당 5억 원으로 바뀌게 돼요. 아직 개정 안 됐지만 정부가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저처럼 외아들인 집에서 만약에 제가 상속을 받게 된다 라고 했을 때 배우자 공제 5억 원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은 어머니에 대한 공제 5억 원 적용되는 거죠. 그리고 기초공제 2억 플러스 자녀 1인 5억 해가지고 7억 플러스 5억이니까 여기서 12억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가족이. 그런데 기존에는 기초공제 2억 플러스 5억이 아니라 기초공제 2억 플러스 5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2.5억 플러스 5억 해서 1+2를 선택하면은 공제 규모가 7억 5천 밖에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보통은 이렇게 선택해서 간단 말이죠.
일가 공제 5억 플러스 배우자 공제 5억 그러면은 10억 공제를 받는 식으로 됐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1 플러스 3 해서 10억을 받는 것보다 1 플러스 2 해가지고 12억을 받거나 자녀가 더 있으면 여기서 플러스 5억이 늘어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선택지들이 좀 생긴 게 이번 상속세 개편의 큰 차이입니다. 물론 이제 자녀 공제가 늘어난다는 거, 자녀가 많아서 공제를 나눠 가질 수 있는 형제가 많아진다는 거는 나중에 지분 관계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 재산의 처분에 대해서 또 의사결정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게 되고 그런 물건들이 나중에 뭐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거를 하게 돼서 경매로 나오고 하는 경우들 좀 굉장히 많죠. 어쨌든 이렇게 바뀔 예정이고 문제는 이제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공제 규모가 지금 성인 자녀 5천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좀 이게 상향됐으면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표가 따로 이루어지진 않았었습니다. 그것도 건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상속세를 이번에 건드려서 만약에 개정이 관철된다면은 앞으로 증여세도 바뀔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튼 아직 법 개정이 안 됐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된다면은 25년 1월 1일 상속 개시분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이후에 돌아가셔서 이제 원인이 되는 날부터 적용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법이 개정되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내년 7월에 가서 개정됐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의 정책 스탠스상 이때부터로 소급해서 적용해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조심히 내다봅니다. 자, 그리고 세제 쪽에서는 단기 임대가 부활하는 게 하나 있었죠. 이거는 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마 내년 6월쯤부터 시행이 될 건데 단기 임대 우리 예전에 뭐 2018년도쯤에 있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없앴습니다만은 당시에는 4년 임대, 의무 임대 4년을 하면은 이런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는 게 있었는데 이번에 부활은 6년짜리로 합니다. 다만 아파트는 여전히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 임대하시면서 임대사업자로 의무로 6년을 임대하시고 세제 혜택을 받는 방법이 되는 거죠. 이제 과거와의 차이는 예전에는 뭐 내가 좀 몇 채 있었어야 된다면 이제는 뭐 집 한 채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게끔 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과거에는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이 나눠졌어야 하는 그런 게 좀 있었죠. 그러니까 이 정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몇 년 전에 불거졌던 전세 사기 이런 문제들이랑도 좀 엮여가는 부분이 있다고 좀 봐요. 왜냐면은 이 임대사업자 관련한 규정의 보증금 미반환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조항들이 좀 많이 엮여 있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면 사실 뭐 빌라들이 대상일지인데 사실은 그동안 빌라 시장에서 전세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났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제도 안으로 끌어들여서 좀 보호하려는 취지도 같이 씌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인구 감소 지역 과세 특례 요거는 몇 차례 이제 발표되는 것들 많이 보셨겠지만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에 집을 산다면 양도세나 종부세에서 1주택처럼 좀 적용해주는 특례를 만든다는 겁니다. 기존에 1주택자가 한 채를 더 살 때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없던 분이 살 때 혹은 다주택자가 살 때는 해당이 안 되고 1주택자가 이런 지역에서 한 채를 더 살 때 해당이 되는 거고 인구 감소 지역은 어떻게 정하냐? 요거는 행안부에서 고시하는 게 있습니다. 그 지역에서도 수도권 지역들 빼고 거기서도 뭐 이제 예외적으로 뭐 군이나 이런 것들은 적용해주고 하는 규정들이 좀 있어요. 접경 지역이라든지. 여튼 가액 기준은 4억이고요. 오른쪽 표에서처럼 어떤 지역끼리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판단이 됩니다. 내가 기존에 인구감소 지역에 집이 있었는데 인구감소 지역에 집을 또 사는 1주택자라면은 그런 분들은 적용되지 않고요. 다른 지역에만 집이 있었는데 이번에 특례 지역에 집을 산다라고 했을 때만 적용해주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세컨드 홈 활성화 요런 제목이 붙어서 그 정책 홍보가 좀 됐었어요. 그러니까 지방에 있는 집을 이렇게 활용하시라 라는 이제 정부가 가이드를 준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인구 감소 지역은 5년마다 한번 고시하고요. 지금 기준은 21년도에 고시했었습니다. 이게 발표 자체는 예전부터 이루어졌었는데 이제 경정 청구를 25년부터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4일에 요런 해당하는 주택을 샀었는데 아직은 이게 뭐 이제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냥 산 상태로만 있단 말이죠. 근데 25년도에 가가지고 나 사실 예전에 이렇게 샀었습니다 라고 경정 청구를 해도 받아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청구 자체를 25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묶어서 안내를 드리는 거고요. 다만 법이 아직 이것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25년 중에 개정될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 개정된다면 유의해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첫 장 넘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DSR은 나의 소득과
금리 수준을 따져서 대출 한도를 결정하는 제도죠.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가지고 나의 한계 상황을 가정하고 그 한계 상황에 맞게끔 대출 한도를 책정해 주겠다라는 의미인데,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래는 6월에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밀렸죠. 근데 3단계는 내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적용 대상들이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2단계까지는 이금융 주담대까지 있었는데 이제는 신용대출과 다른 대출들도 모두 포함되니까 사실상 거의 모든 대출이 스트레스 DSR을 판단하는 기준에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아래 자막으로 적은 부분들이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스트레스 금리를 50%까지만 적용했단 말이죠. 근데 내년부터는 100% 적용하게 됩니다. 스트레스 금리라는 게 뭡니까? 지금의 금리와 과거 5년 평균 금리를 비교해가지고 지금의 금리가 낮더라도 예전에는 금리가 이 정도 높아졌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평균치를 적용해서 한도를 책정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은 당신이 지금 굉장히 낮은 금리의 대출을 가져갔지만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더니 금리가 이렇게 변동해가지고 좀 높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너의 대출 금리를 조금 높아진 수준으로 계산해서 한도를 책정하겠다. 근데 그 한도를 최소 1.5%포인트에서 최대 3.0%포인트까지 가산하겠다.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 대출 금리가 낮더라도 한도를 책정하는 금리는 1.5%포인트 조금 더 높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요거는 대출을 뭐 변동금리로 하느냐 고정금리로 하느냐 그런 거에 따라서 적용되는 게 또 조금씩은 달라지긴 하는데, 여튼 지금까지는 설령 내가 스트레스 금리를 3%를 가산하게 되더라도 그 중에 절반만 적용했단 말이죠. 근데 내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100% 적용하는 거다. 그러니까 최대 3.0%포인트가 그대로 얹어질 수 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설명이 좀 복잡했는데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은행에서 다른 이제 뭐 증액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다시 약정하거나 대출 연장하거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하는 거를 유예해 줬었는데 24년에 유예해 줬었는데 25년부터는 예외 없이 모두 적용하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건 우리가 23년 말에 발표해서 이제 도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3단계로 제시했던 건데 그게 이제 25년에 완성되는 수순에 접어드는 거죠. 자, 그리고 공시가격 부분도 이제 큰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일단 상황을 하나만 정리하자면은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목표로 세우고 요 표대로 뭐 아파트 혹은 단독주택 그리고 가격대별로 점진적으로 해마다 시세 반영률을 이렇게 적용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바 있습니다. 시세 반영률이라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공시가격은 이런데 시세는 이렇고 해가지고 공시가격이 시세를 많이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과거에 꾸준히 많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시세에 어느 정도는 수렴하도록, 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시세에 많이 수렴하도록 이제 점진적으로 높여가는 게 이제 공시가 현실화율이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만약 시세가 멈춰 있더라도 현실화율은 점점 해마다 높아지기 때문에 시세가 멈춰 있더라도 공시가격은 오르게 되고, 이게 자칫하면은 집값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공시가격은 1년에 한 번 산정하니까 시세와 공시가격이 역전된다거나 혹은 세금 부담이 너무 높아지는 부작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이번 정부 출범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를 폐지하겠다라고 공언했었는데, 그게 이제 발표가 계속 이루어졌었고 얼마 전에도 이루어졌었어요. 문제는 아직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정부가 이 정책이 잘못됐다고 보고 폐기를 공언했는데 정작 법은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해가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우리 이제 달력 한 장만 넘기면은 25년이 되는데 1월 1일이 다 되도록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없애기로 한 현실화율을 그대로 또 적용할 것이냐? 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다시 발표를 했던 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법 개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실화율의 이 목표 자체는 반영하지 않고 시세 반영률만 반영하겠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기준으로 원래는 78.4%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반영해야 되는데, 예전에 69% 기준이던 20년도 기준 현실화율 목표를 세우기 전으로 현실화율 자체는 요걸 반영하고 대신에 시세가 바뀐 부분에 대해서만 반영해서 계산하겠다. 사실 올해도 이렇게 계산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법 개정이 이뤄진 다음에는 요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방식도 이렇게 바꿀 거다
라고 하는 건데, 일단 요거는 현재 기준으로는 반영하지 못하고 대신에 이렇게 20년으로 현실화율을 환원한 것만 반영하고, 또 이제 시대가 바뀐 부분 이렇게만 반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년 공시가격은 약간 임시 조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시로 시세 반영률을 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시세 변동만 반영하는 것으로요. 만약에 시세 반영률을 원래 25년 기준으로 반영하고 시세 변동도 한꺼번에 반영한다면 24년도에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많이 오른 시세에 대한 반영과, 그리고 공시가격을 시세에 수렴하게 하도록 한 이 목표까지 반영되면은 세금 부담이 엄청 높아지는 수순이었겠죠. 만약 원래 그렇게 했다면. 자, 청약 쪽에서도 변화가 많은데요. 사실 다 발표했던 것들이고 아직 개정이 안 이뤄졌을 뿐입니다. 근데 요건 앞에서 봤던 것들이랑 다르게 법 개정이 아니라 국토부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빨리 현실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 중에 어떻게든 반영이 될 것 같아요. 우선 특공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생 한 번 가능했는데, 아이를 낳는 가구는 다시 한번 기존 주택을 파는 조건으로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약간 결혼하고 아이 낳는 분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많이 개정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렇게 남아 있는 거예요. 또 신혼특공에 청약할 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까지 개정되어 있냐면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것까지는 개정이 되어 있죠. 이제 나의 당첨 이력도 배제해 줍니다. 나의 청약 당첨 이력도 배제해 주는 식으로 갈 거고, 신혼특공 비율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18%인데 이제 23으로 높입니다. 참고로 이제 생애 최초는 공공주택이 25%고 민간에서는 공공택지만 19%, 그리고 이외에는 9%인가 그렇게 적용되죠. 그래서 신혼특공 비율하고 비교해보면 신혼특공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최대 차는 뭐 29대 9% 이렇게 물량적인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서울 재건축 이런 데서. 그리고 특공에 청약하려면은 이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되는데, 무주택이라는 걸 언제 기점으로 판단할 거냐. 원래는 우리가 이제 결혼 이후에 무주택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딱 그 아파트가 공고하는 시점에 너희가 무주택이면 된다로 바뀔 예정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우리가 결혼할 때부터 집이 있었어요. 뭐 심지어 많았어. 그렇더라도 청약하려는 아파트가 공고 났을 때 그날을 기준으로만 집이 없었으면은 신혼특공에 대한 자격을 주겠다. 그리고 신생아 우선공급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공공에서 투트랙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민간 분양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우선 공급만 있고 신생아 특별 공급은 없었어요. 맞죠? 그래서 기존에 존재하는 신생아 우선 공급 안에서의 비율을 조정합니다. 여튼 많이 늘리는 걸로 조정이 돼요. 여기서 조정이 되면은 여기 추첨제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1번은 소득이고, 그 소득이 적은 분 안에서도 뭐 아이가 있느냐에 따라서 특공에서의 당첨 당락이 많이 갈릴 수 있겠고요.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생아 특공이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일반 분양 안에서 또 소득 기준으로 막 이렇게 나눌 때 그 안에서 신생아 있는 집에 우선으로 주는 민간 분양이 이거 같은 요게 없거든요. 공공 분양에는. 근데 공공 분양에도 일반 공급 물량의 절반을 신생아 우선 공급으로 빼겠다라는 조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 분양은 앞으로 정말 결혼 안 하고 아이 없고 혼자 사시는 저 같은 이제 독거 청년들이 당첨을 누리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로 가게 됩니다. 복잡하죠? 이게 약간 옛날 온라인 게임들처럼 됐습니다. 그 룰은 되게 복잡한데 고인물들은 고렙이고 이제 신규 유저들의 진입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럴 때 이제 게임 회사들이 많이 선택하는 거는 뭐 리부트 이런 거 하는데, 청약 제도는 좀 그러기가 힘든 여건이. 자, 그리고 정비 사업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바뀝니다. 원래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그 이후의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는 게 재건축이라는 말이죠. 근데 앞으로는 당장은 안전진단 통과하지 않아도 일단은 다른 것들부터 좀 하고 나중에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에만 안전진단을 받으세요 하는 식으로 가게 됩니다. 요거는 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 6월쯤부터는 시행이 될 거고요. 도정법 개정이기 때문에 모든 재건축 단지에 적용이 됩니다. 안전진단 면제 아니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면제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그러니까 일기 신도시 같은 곳들에 대해서 재건축을 진행할 때 안전진단을 안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 일반적인 도정법에서는 면제가 아니라 시기를 좀 넓게 봐주는, 당장을 생략하고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정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안전진단 일단 안 받고 사업을 막 진행했는데 사업시행인가 하기 전에 안전진단 받아봤더니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기존에 진행했던 거 다 매몰병 아닙니까? 라고 보실 수 있는데, 안전진단의 기준 자체가 많이 쉬워지기도 했고 허들이 낮아지기도 했고
지자체의 재량권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아파트가 안전진단에서 떨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인데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 지자체장님도 선거에서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다음 선거에서. 근데 사실 이제 집이 튼튼하면 좋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안전진단 통과, 집이 튼튼하지 않다는 소식에 이제 열광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법 개정이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은 6월에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부득이 녹화본으로 인사를 드렸는데 매주 11시에 라이브 하고 있는 거 아시죠? 다음 주에 만약에 속보가 없다면 똑같이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